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늘 야권에선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진행합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 조사에 속도를 내며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패널 네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잠시 후 4시부터입니다. 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 장외 집회를 진행하는데 지도부가 총 출동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야사당하고 시민단체가 같이 하는 이제 집회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안전과 먹거리의 문제이고 또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해양 투기하는 방법은 미래 세대랑 전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해서 반드시 막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예. 이미 지난 24일 방류 결정을 한 이후에 긴급 이제 의총을 열어서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하고 촛불 집회도 했었고요. 금요일에 또 어제도 이제 걷기 행진하면서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앞으로 긴급 행동 100일에 돌입할 것이고 이제 국제사회 연대에서 이렇게 싸워 나가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거 관련해서 정말 알프스의 성능과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134만 톤을 30년 이상 걸린다고 일본의 정부 관계자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IAEA는 사실 핵 오염수의 방류 절차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에 맞다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 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는 거고 해양 투기와 관련된 결정도 정치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까지 보고서에 적시까지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주변국과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투기 방법을 결정한 것은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 해양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예.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중단을 요구하고 하는 조치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을 여러 개 짚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부 폐수나 단속하라 또 사법 리스크의 탈출구가 반일 선동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반일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죠. 저는 이제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앞서서 국제사회와 연대 이런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제사회는 도대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오염수 투기 방류와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내는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정도가 대부분 거의 다고요. 예. 계속 주기차게 주장하는 태평양 도서국가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평양 도서국가 일부 역시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게 아닙니다. 암묵 내지는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대하겠다고 하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북한, 중국, 러시아인데 여기와 연대하겠다는 건지 이제 그걸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얘기가 이 오염수 방류는 사실 일본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미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180도 선회해가지고 이것이 위험하고 일본의 어떤 방류를 저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포인트고요. 우리가 방류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적어도 일본 사회에다가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에다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다 보십시오.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일본에 가서도 한국말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정말 일본 정부에 항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일 선동으로서 그동안의 민주당이 누려왔던 어떤 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국내 정치로 해석을 하셨고 반일 프레임의 일환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다. 왜 정부에 반대를 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일단 지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말씀을 예.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적인 사회에서 자국의 문제일 수 있죠, 일본.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3가지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한국과 사전에 방류하기 이전에 협의를 거칠 것. 한국과 협의 거쳤다고 지금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과
아주 세세하게 정보를 공유할 것, IAEA의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것. 지금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 전 정부에서도 그대로 관철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불안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과학이다.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 불안감이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도쿄전력에서도 뭐 샘플 채취를 계속하고 있죠. 거기에 예.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한켠의 현실에서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이 원전 인근에서 우럭이 잡혔습니다.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나왔었어요. 이런 현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이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일본의 최우선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층 주입 방식도 있었고요. 이 해양이 아닌 다른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관하는 방식 등 한 5가지가 논의가 됐었거든요. 예. 그중에 왜 이 폐기라는 일본의 가장 이익에 부합하는 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사실상 동조를 하느냐. 이 부분을 국민들이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쿄전력에서는 일본 앞바다에서 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일단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 오랜 기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이 구체적으로 예. 채집한 샘플을 보면요. 반경 3km 이내에서 10곳 채취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원전에서 가까운 곳이 아무래도 베크렐이 높게 나오지만 기준치 이하로 예. 나왔다고 집계되고 지금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비슷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장외 집회는 수산물 불매 운동이 될 수 있다.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민 또 수산업자 상인들이거든요. 지금 해산물 파는 또 식당에서는 또 손님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건데요. 그때 광우병 사태 때도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소고기 그랬죠. 그 판매에 이 되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손해를 입으셨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사드 때도 또 전자파 이것 때문에 또 피해 입은 우리 농가가 그랬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도.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두 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전자파 그 사건에 있어서 사드에 그때 그 민주당 패널들이 나오셔갖고 하시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 사드 전자파가 그때 당시에도 무해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뭐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막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선전선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핵심은 뭐냐면 IAEA를 저는 믿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미국의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만 그 태평양 전쟁에 제1국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미국인데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IAEA 그거를 입장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지금 이거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 한 번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대책이 뭐냐? 지금 수산물 불매 운동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횟집을 갔는데 진짜 손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원망의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네. 수산물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네, 겁니까? 상인들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횟집 한번 가보세요. 진짜 오늘 저녁에 전부 다 횟집 가서 한번 드셔보시면 그 상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자영업자들이 예.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횟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예.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지만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는 국민들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금 그 후쿠시마에 그게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예. 국민들께 계속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민하고 상인들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이라도 핵 폐수의 해양 투기를 막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목표이고요. 예. 차선으로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특별법 등에서 사법을 제정을 하자, 제정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만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명확하게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 정의용과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자꾸 인용하시던데 그분
그분들은 국회에서 질문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한일 예. 관계에 고려한 그런 멘트들이 있었던 거고 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21년 4월 13일이에요. 보도자료에 뭐라 그랬냐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고요.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25일자에도 보도자료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방출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며칠 전에도 밝혔잖아요. 예. 오히려 바뀐 것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야당의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 결의안 채택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찬성으로 표면적으로 찬성이 아니라지만 실질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제 바뀐 것은 지금 현재의 정부 여당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것을 자꾸 우리가 반일 감정을 이용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 반일 프레임이 아니다. 뭐 예, 이런 그렇죠. 아까 입장이신 제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수 진보 상관없어요. 저도 저 지역에서 이거 관련해 서명 운동 하다 보면 보수층에 계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여론에서도 85% 이상이 반대하는 거로 나와 있는 거는 다 뭐 확인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국민의 정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10월 달에 런던 협정하고 런던 의정서 총회가 열린답니다. 거기에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가 안건으로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안건 채택을 요구해서 올라간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게 해양 투기가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방류를 못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IMO 법률국의 해석에 의하면 그 런던 총회에서는 그 가입 당사국 있죠. 당사국들이 모여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거기에 가입 당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IAEA의 의존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 입장을 바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오히려 그 IM 그 총회를 대비해서라도 예. 우리가 이거를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차곡차곡 마련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만 그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 임명하신 분 누구시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에요. 근데 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다는 건 국민들께도 얘기하는 거고 일본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결과적으로 IAEA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에요? 똑같아요. 강경화 장관이랑. 결국은 IAEA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기다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외교부 장관 입장과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저도 반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도 의경 폐지 관련해서 총리께서 폐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또 아직 검토 안 했다. 다른 내용이긴 다시 합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예.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들을 서로 정부 부처 간에도 틀리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예. 입장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 그리고 보도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그것이 공식적인 발표라고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절차와 과정을 두고 양측이 지금 공방을 벌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 수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반일 감정도 고조되고 있는데 중국 측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日方应当立即纠正向全世界转嫁核污染风险的自私自利行为，不要让福岛之水成为日本之耻。 지금 보면은 SNS 등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 이 일본산 불매 운동 그리고 뭐 사재기까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금 사재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육탄전이 벌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죠. 예. 지금 중국의 어떤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불안감은 대한민국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중국이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입국이었어요. 이제 일본 정부는 본인 자국의 이 어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수출 활로를
수사물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일본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이 수산물을 수출해야 되는 게 지상 과제로 놓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게 어째 수입될지 사실 장담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쇠고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괴담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어떠한 원령 제한도 없이 수입했습니다.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명박 정부는 예. 국민들의 이런 반대 여론, 국민의 어떤 걱정을 수용해서 30개월 원령 제한으로 재협상을 했습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괴담이라면 재협상을 왜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괴담이다. 괴담에 지금 농락당하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의 목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담이 아니다. 이 일본산 수산물 어딘가로는 팔아야 되니까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뭐 일본 측의 입장이니까 예.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이제 중국의 태도가 놀랍지 않습니다. 중국이 뭐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요. 사드 때는 똑같이 우리나라한테 그랬잖아요. 경제 보복을 바로 했습니다. 예. 자신들의 뭐 어떤 뭐 군사력을 뭐 테스트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경제 보복을 하잖아요. 예.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수입 수출 다 하고요. 본인들이 그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안 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을 허용한 사례를 다 딱 봐도 알다시피 우리가 대중관계가 가장 최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국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뭐 교역하거나 뭐 수입하거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 않고요. 오히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중국이 희토류를 뭐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하루아침에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희토류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어떤 판로들을 개척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의 태도가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아마 그 이 핵 오염수를 두고 간 어떤 국제 예. 정세와의 이견 차이지 이거의 어떤 안전 여부를 따져가면서 중국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이 원전에서의 오염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하라. 뭐 대사관에서 이런 이야기할 정도면은 일본 국민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 있나 봐요. 아니 이제 사실은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 중국이 지금 저런 방식으로 나오면 반일 감정이 중국 내에서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를 예. 테러 행위가 사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한두 명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의 경고를 하고 되도록이면 외출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찾은 것 중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그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인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하냐면 이 후쿠시마 때문에 그 소금 사재기하고 예. 뭐 이런 뭐 수산물 안 먹고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니까 그 오히려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인들처럼 그러니까 행동하지 마라. 한국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사재기 하지 마라. 사재기 하지 뭐, 마라. 이런 예. 방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걸 찬성하는 입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 지금 예. 사실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반일 감정이 만약에 고도화가 되면 혹시라도 모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 그냥 주의 경고하는 정도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이후로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몸이 돼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정치적인 모션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판매 유통하는 염업그룹이라는 곳에서는 소금이 충분하니까 이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성명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의 증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을 받고 허위 진술을 냈다고 자백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 전 부원장은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핵심이 예. 뭐냐면요. 그 유동규 씨가 1억 원을
그 김용 씨에게 줬다는 겁니다. 뇌물로. 예.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장소 시간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가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유동규 씨가 얘기한 건 성남이었어요. 성남의 어느 장소였어요. 예. 네. 근데 그걸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법정의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나는 그 시간에 성남이 아니고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 수원에 있었던 그 장소에 만났던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이제 사실 얘기를 한 거죠. 뭐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자료를 제출했어요. 예. 뭐냐면 이 핸드폰에 보면은 그 칼렌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옛 핸드폰, 그러니까 증인이 가지고 있던 옛날 핸드폰 캘린더에 있는 거를 어느 자기의 지금 핸드폰으로 아마 찍은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거를 그때 당시 캘린더입니다. 이러면서 제출했어요. 증거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옛날 핸드폰을 제출을 안 하는 겁니다. 아하.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거 아니냐 하고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수사합니다.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위증에 대한 거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해당 있거든요. 장소에 있던 게 아니었던 거다. 지금 뭐 그렇죠. 이렇게 보는 예, 거네요. 예. 그게 자기가 그거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보통 자백을 할 때는 자기가 위증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를 교사했다, 위증해달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에 대해서 김용천 부원장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 위증 의혹이 나온 이유가 이 김용 측은 지금 검찰 수사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위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사실 재판이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이 처음에 시작은 21년 10월달에 유동규의 뇌물고 횡령 재판으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1년 동안 구속 재판 받다가 갑자기 석방되면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김용에 대해서 불법 대선 자금을 줬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김용 전 부위원장을 수사해서 기소하죠. 예.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이제 유동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실제 돈을 줬다라는 날짜를 특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술들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잘 맞지 않아서 계속 재판부에서 탄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 정도에 이제 재판이 마무리될 그런 상황인데 그대로 가면 김용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검찰에서 그 김용에 대한 변호사와 김용 선대위에 같이 일했던 그 2명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예. 일들이 막 최근에 벌어지면서 사법방해라는 그런 그 혐의를 갖고 이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이 의도는 뭐냐면 사법방해죄는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증거인멸을 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엮었을 때 뭐 이렇게 그 구속 사유로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 범죄 혐의 소명이라든지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증거인멸로 엮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법 방해 의혹이란 단어가 최근 뭐 언론 등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건데 이 검찰은 이 위증이 이루어진 정황과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수사는 좀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다. 1심 과정 중에 예. 일단 뇌물수수는 이 해당 장소와 일시가 특정이 돼야죠. 금액은 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탄핵 증거를 증인으로서 불러내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검찰로서는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위증 여부는 최소한 판결이 난 이후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소유지에 반대되는 어떤 증언이 나왔다라고 해서 변호인까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요. 사실상의 자백을 강요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른 갈래를 또 가고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변호인의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은요, 증거 기록은 공소 예.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우호 증인의 증거 기록은 없어요. 만드는 겁니다. 증언으로.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이 당사자와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변론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변호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 아마 이 협회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 김용 씨 재판이 김용 씨 재판이 아니라 이화영 재판이 이화영 재판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이례적인 통상과는 좀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잠시만 예. 그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다는 거는요. 예, 예. 그래도 그 증언한 자가 위증을 했다는 자백 진술이 없으면 보통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해줍니다.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검사가 한다고 했을 때 판사가 그걸 영장을 내줬다는 건 증거가 있으니까 내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정황과 배경이 그렇죠. 있었다 이거군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예. 이 방송에서 한번 저 데이터를 인용해갖고 확인도 했었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높습니까? 예, 구속영장도 82%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에서 청구하면 법원에서 그냥 다 그 발부해 주는 게 지금까지 현실이고. 근데 역으로 그럴 만한 예. 조건이 됐을 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렇게 사전에 검찰한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는 것까지 논의하다가 지금 예. 약간 지금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위증 사건에 그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라는 그 영장 발부는 그거는 판사가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 판사가 해줬다는 건 그만큼 증거가 있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운데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4일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에게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어떤 의혹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기록을 유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장에서만 딱 제출했던 자료인데 이게 왜 바깥에서 돌아다니냐. 이제 예. 이걸 문제 삼아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재판장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보면 재판장에서 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증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어떤 증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나 계속 장외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방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법조문에 없는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정치적 사건의 최종 결정자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재판장에서 벌어져야 되는 내용을 자꾸 장외로 가지고 와서 정치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법 방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에는 그 재판장에서 다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도 영장이 다 법원에서 발부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내용이고 예. 99%라고 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99%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를 압수수색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이재명 대표의 걸린 시시비비는 결국 재판장에서 가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천준호 의원 뭐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이 천 의원은 이 대표의 또 비서실장인데 조금 전에 장현미 부위원장이 결국은 지금 이 대표를 향해 가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압박이 되죠.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결국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구속시킬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 인멸을 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면 예. 그거는 당연히 그냥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뭐 다른 그렇습니다. 사건들을 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 천준호 의원한테 지금 가해지는 어떤 혐의가 뭐냐면 사실 경기도 내에 예. 경기도에서 대북 송금 관련돼 가지고 왜 초청하는 거 그런 공문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접촉해서 그걸 빼낼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접촉해서 그 서류를 빼놨다면 그거는 절도죠. 사실은 알고 보면 서류를 몰래 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현재 현행법 위반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꺼낸 사람들 이미 구속 기소됐어요.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고 했는지가 당연히 조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천준호 의원을 불러서 그걸 요청한 사람이냐 아니냐 예. 이거 아마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수요일이죠. 30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30에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수요일에 사실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율이 안 돼서 일단 나가지 않았고 그러면 오늘 30일 수요일에 나가는 겁니까? 다시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내부 조율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의 수사안이 정치라고 있다라는 저 비판의 지점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예. 없는 건데 이미 이 수사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됐거든요. 그동안에 뭐 아시겠지만 검사랑 수사가 얼마나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까? 셀 수 없는 압수수색을 했고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입증에 자신이 있다.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도를 통해서 나온 뭐 물증은 변변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그 타켓을 정해놓고 기호제식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 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이미 비회기 기간 중에 나를 구속영장 신청하면 내가 나가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까지 한 상태에서 그것도 9월 달부터는 정기회의가 시작되면은 12월 초까지는 중간에 비회기 기간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 30일 날 그 소환 통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 회기 중에 체포 동의서를 청구를 해가지고 야당을 좀 분열시키고 또 여당도 그 안에서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희는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검찰의 태도처럼 그렇게 입증에 자신 있고 하면은 그리고 또 순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진술한 걸 보고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이미 입증 다 되어 있으면 먼저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사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우제직 수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에 대해서 이재명 예. 대표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100번을 부르면 100번이라도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태도를 보면 또 날짜를 정해서 나가시고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특권 다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의 뭐 정치적 수사 이런 얘기 잘 믿지 않습니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때는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언제는 소환하면 안 되고 이때는 불리하니까 소환해야 되고 기소는 이렇게 되면 뭐 불체포 특권 표결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거는 철저하게 검찰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스케줄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특권 안 누리겠다라는 약속 지키시면 되고요. 예.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을 때 본인이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스케줄 따져서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 본인이 뱉은 말씀만 잘 지키면 좋겠다. 검찰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적 특권 다 누리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법조인이시니까 여쭤볼게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할까 싶거든요. 지금 피의자가 자신의 법적인 절차에 대한 날짜 직접 얘기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일반 피의자들도요. 조율을 할 수 네, 조율을 할 수 있어요. 뭐 직장이 있으니까 나 그렇죠. 밤에 불러달라. 예.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이 소환 이 날짜에 대해서 지금 한두 번 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빨리 나오는 것보다 좀 미뤄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빨리 좀 불러달라 막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30일 날짜로 나와서 좀 예. 조사 받아달라 하는 그거는 좀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 29일 날에 지금 이화영 전 피고인의 현 피고인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날 제가 봤을 때는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했던 얘기
그 방북 사실 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아마 그걸 법정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듣고 하면 더 완벽하잖아요. 검찰 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위험성을 아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적은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피고인의 부인이 법정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진술과 반대되는 얘기를 주장하면서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아닌 마치 가짜 변호사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재판을 지연하고 예. 이런 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판 방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고 과연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 수사 방해를 해왔는지 짐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런 방해들이 실제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간표대로 하면은 이제 오는 30일 이후 또는 30일이 되겠죠. 그날 소환이 될 테고 영장 청구 날짜도 그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해졌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요. 예. 대장동 기소할 때 같이 기소했으면 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9월로 미뤄졌느냐. 백현동과 또 이 대북송금을 같이 병합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각각 청구하면 됩니다. 검찰도 이제 배수진을 치고 결의에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되면 그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변 정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증거 인멸과 모든 어떤 큰 틀의 시도가 있는 것 같은 외형을 만들면서 예. 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은 10년도 더 넘은 일이에요. 그때 감사가 대대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 사실 분란을 일으킨다. 민주당은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헌법상 권리 아니겠습니까?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론으로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이게 가결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은요. 예. 대부분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사건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영장 청구를 하지 별개로 따로따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괴롭히잖아요. 예. 지금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단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습니다. 9월 지금 영장설까지 나오고 있고 당내 계파 갈등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사퇴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퇴설이 뭐 그전에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공식적이거나 공론화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직무를 갖고 계신 건데 그래서 당을 좀 통합시키고 단결해야 돼요. 그래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퇴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축하셨는데 그런 건 당연히 그 당대표로서의 그런 일반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사실 뭐 옥중 공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구속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가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상황이 이제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중요한 것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 대표란 말이죠. 당 대표고 77.77%의 득표를 하고 이제 당 대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둔 상태에서의 대안을 만들어가야지.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대안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네. 그거에 따른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은 훨씬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 대표의 운명에 대해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고 국힘하고도 또 직결되잖아요. 뭐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예. 수사라는 게요. 예. 어떻게 정치적인 걸 가지고 사실 수사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그 뭐 날짜를 만든다거나 뭐 영장 청구 그 기간을 정한다거나 사실 이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지 예. 사실 그걸 정할 수는 없어요. 검사들이. 그건 다 운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힘으로서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사실은 이제 작전을 그거에 맞춰서 또 짜야 되고 오히려 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오는 30일 소환이 이루어질지 이후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단 잼버리 사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불참을 했고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을 찾으러 나서며 추격전이나 다름없는 총극이 벌어졌는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시러 가죠. 저 위원장님 잠깐 모시러 가십시다. 아니 여가부 장관 국회가 회의가 개시가 된다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일단 국회 여가위 저기 대변인이야. 잠깐만요. 김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 어디 아니 어디 가시나 도망가요? 지금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가요? 어디 있어요? 만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야 진짜 심하다 김민경. 김민경보다 김민경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 어디들 좀 국회에 계십니다. 아니 국회 어디? 장관 어디 계셔요? 오늘 얼굴 보려고요. 얼굴 보고 왜 국회에 오셨는데 사전에 안 들어와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지 마십시오. 진짜 보고 지금 저희가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만나야지. 30분 갑시다. 자, 지금 보신 영상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 추격전이 벌어진 건 분명한데 이게 지금 대변인이 화장실로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 화장실까지 쫓아간 건지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쫓아간 건지 도망간 건지 뭐 그 진위 여부를 둘 우리가 다인지, 예.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진위 여부를 다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 장면을 봤던 모든 국민들께서 다 눈살을 찌푸리셨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김영수 장관이 당연히 상임위 자리에서 와서 예.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역할이 있죠. 그러나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데서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의원들의 태도 역시도 저는 뭐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자료화면 나오지만 손을 이렇게 오라는 이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고압적인 뭐 그런 굉장히 동작들이 고압적이죠. 있어요. 이제 이름을 뭐 직접 부른다든지 예. 이게 예를 들면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또 몰라도 대변인은 말 그대로 장관과 그 부처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하나의 실무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실무진을 저렇게 화장실 바깥으로 끌어내면서까지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저 화장실에 다른 뭐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카메라와 기자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김영숙 장관 역시도 다음에 상임위에서 얼마나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거기 가서 질타하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겠지만 저렇게 야당의 고압적인 태도 아마 국민들이 좋게 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숙 장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좀 즉시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는 또 여야가 참고인 합의를 못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상황들? 일단 어제 의결이 됐더라고요. 그 국무위원 출석 요구에 관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장관은 이제 출석 의무가 있었던 거고. 예. 저기 현안 질의에서 그 잼버리와 새만금 잼버리에 관련된 그 현안 질의 외에도 뭐 예산이라든지 다른 안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 와 있는데 참석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한 그런 내용인데 네. 뭐 본질은 뭐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지금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규명하고 대안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봐도 이 지금 뭐 그 새만금 그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이고 정부지원위원장이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1,171억의 예산 중에 870억을 여가부 장관이 지출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화장실이라든지 뭐 그 급수대라든지 뭐 샤워실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의 예산들은 다 870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본인이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여당도 이제 전북도의 책임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전북도도 같이 참석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갖다 이거는 정말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 비정치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도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11년도에 부산 엑스포 유치도 있잖아요. 예. 반면교사 삼아서 그 준비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흘러가서 지금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야 간의 정쟁이 되면
하려면은 예. 저기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출석을 여당이 못하게 해요. 행안위도 지난번 전체회의도 그래서 이렇게 무산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동관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눈살 찌푸리는 거라고. 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좀 창피해요. 창피하다. 예, 국민들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 출석을 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열고 장관을 출석시키고 이러는 게 사실은 여야가 보통 합의해서 해요. 예. 근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다수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국무위원 그거 출석의 건 땅땅땅 그 나오라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집권 여당은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집권했을 때 당정협의라는 걸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예. 집권 여당은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장관하고 협의를 하고 막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국민의힘 여당은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여야가 제발 합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장관 입장에서는. 근데 대변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대변인이 거기 가는데 국회의원들이 도망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쫓아가는 거? 그러면 국회의원 갑질로 보지 그거를 국민들께서 좋게 보시겠습니까? 그 지점이 좀 창피한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김현숙 장관이 국회는 와 있었던 거고 그 와 있었다면은 어디에 있냐 이 위치를 요구하니까 이제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 즉답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공지 문자에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에서 왜 대기하고 있냐. 예.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점검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부에선 참사든 위난이든 재해든 그 누구 하나 책임지고 있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을 향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자리가 다시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